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18강 소화 흡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화작용의 분류. 소화작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작용, 과학적 소화작용, 발효작용,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소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소화 흡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소화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된 식품 속의 영양 성분과 대변 속의 영양 성분의 차이로 섭취량에 대한 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 흡수율 계산 공식 보도록 할까요? 섭취 식품 속의 각 성분분의 섭취 식품 속의 각 성분 빼기 대변 속의 배설 성분 곱하기 배. 그리고 열량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보면 탄수화물 98, 지방 95, 단백질 92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효율 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동물의 체중이 증가하는 양에 따라 단백질의 영양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단백질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효소, 효소의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작용을 가진 단백질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소화액에 들어 있습니다. 열에 약하고 최적의 pH를 갖습니다. 즉 pH란 수소이온 농도인데 pH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물질만을 분해하는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 온도에 따라 작용 능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용 능력이 커지지만 너무 고온이 되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열변성에 의해서 불활성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효소는 활성을 위해 온도, pH, 수분 이외의 특정 금속 이온의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소화 효소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죠. 슈크라제,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죠. 말타제, 메가당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락타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자, 지방 분해 효소에는 리파제와 스테압신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 트립신, 에렙신, 펩티다제, 레닌. 자,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암기하시고 기질, 분해산물 정도 암기하신다면 문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소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로 섭취된 고분자 유기화합물이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아 흡수 가능한 저분자 유기화합물로 분해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구강에는요, 부테알린, 아밀라제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위에는 펩신, 리파제, 레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췌장, 이자, 소장에는 이제 트립신, 키모트립신, 엔트로키나제, 펩티다제, 디펩티다제, 아밀롭신, 슈크라제, 말타제, 락타제, 스테압신, 리파제 등의 다양한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각 소화 효소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1번 펩신 보도록 하시죠. 자, 펩신. 자, 위액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죠. 이 펩신의 중요한 부분은 위액과 pH 2의 산성 용액에서 분해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트립신, 췌장에서 효소 전구체인 트립시노겐으로 생성이 됩니다. 트립시노겐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 췌장. 다음 락타제, 보통 소장에서 분비가 되죠.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액 중 락타제의 결여는 유당불내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유당불내증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르트는 유당이 유산균에 의해 발효되어 유산을 형성함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리파제, 지방분해 효소죠. 췌장에 들어있습니다. 단순 지질,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타제,
장에서 분비를 하고요. 메가당을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슈크라제 소장에서 분비되고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밀롭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제죠. 예, 전분, 글리코겐 등의 글루코스로 구성된 다당류를 말토스, 메가당, 덱스트린 등으로 가스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부티알린,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로 아밀라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부티알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녹말, 일명 전분이죠. 덱스트린과 엿당, 메가당, 말토스로 표현되기도 하는 엿당을 간단한 당류로 분해하는 겁니다. 자,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영양소, 소장의 모세혈관에서 흡수되어 간문맥, 간정맥, 심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용성 영양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가슴관, 쇄골 하정맥, 심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흡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소장에서 농도 경사에 의해 흡수와 에너지가 사용되는 능동수송에 의한 흡수의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소장 구조도 효율적인 흡수를 위해 융털 구조라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간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는데 쓸개즙은 소장에서 지방을 유화하여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이 쓸개즙, 담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라는 거. 자, 소장은 융털 구조라는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소화와 흡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양학을 마치고요. 자, 다음에는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자, 1번에 식품위생의 개요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정의. WHO에서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식품의 완전 무결성,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표현했습니다.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는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와 포장을 그 대상 범위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물을 이렇게 말을 하나 의약품으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품의 변질. 자, 식품의 변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 변패, 발효, 산패.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패부터 보도록 하시죠. 단백질 식품의 혐기성 세균이 증식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와 유해물질, 유해물질에는 페놀, 황화수소, 아민류, 암모니아 등을 생성하는 현상이다. 단백질이 변질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부패. 변패는 탄수화물, 지방식품이 미생물의 분해작용으로 냄새나 맛이 변하는 현상.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변패. 발효, 식품의 미생물이 번식하여 식품의 성질이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인체에 유익할 경우에는 발효, 해로울 경우에는 이제 부패나 변패가 되는 거죠. 그러한 식품에는 빵, 술, 간장, 된장 등이 모두 이 발효를 이용한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3패 보도록 하죠. 지방의 산화 등에 의해 악취나 변색이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지방이 변질되는 것은 변패와 같으나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면 변폐지만 그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은 산패가 되는 겁니다. 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인한 식품의 변질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팁에 나와 있는 내용들 243페이지 이 내용들은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죠. 대장균은 식품을 오염시키는 다른 균류들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그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균, 대장균. 휘발성 염기질소로 단백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휘발성 염기질소.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부패 생성물에는 황화수소, 아민유, 암모니아, 페놀, 메르캅탄 등이 그 부패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유지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산가, 아세틸가, 과산화물가 등이 유지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부패 진행 순서, 이 단백질의 부패 진행 순서는 또 달리 얘기하면 뭐 가수분의 순서가 되겠죠. 자, 부패 진행 순서 단백질, 메타프로테인, 프로테오스, 펩톤,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펩타이드를 다른 말로 펩티드라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펩티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민유, 황화수소, 암모니아, 페놀, 메르캅탄 이런 식으로 부패가 진행되겠습니다. 부패 세균의 부패 진행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요, 호기성 세균이 식품의 표면에 오염되어 증식하므로 표면의 광택이 소실되었다가 변색, 퇴색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중기에 호기성 세균이 증식하면서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식품 성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후기에는요, 혐기성 세균이나 혹은 통성 혐기성 세균이 식품 내부 깊이 침입하여 부패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른 말로 미생물의 번식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양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양소의 종류에는요, 무기염류, 탄소원, 질소원, 비타민 B군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무기염류, 인, 황을 다량 필요로 하며 세포 구성 성분과 조절 작용에 필요한 영양소이겠습니다. 탄소원은요, 포도당, 유기산, 알코올, 지방산에서 주로 섭취하며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지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질소원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을 통해 질소원을 얻습니다. 세포 구성 성분에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B9는요, 세포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세포 외에서 흡수하여야 하며 미량 필요합니다. 주로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자, 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몸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수분 함량은 60에서 65%가 되겠고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분 함량은 13에서 15% 정도 되겠습니다.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수분 활성도 보면요, 세균은 0.8 이하일 때는 억제가 되고 이상이 되면 증식이 되겠죠. 효모는 0.75, 곰팡이는 수분 활성도 0.7 이하가 되면 억제가 되겠습니다. 팁 보도록 하죠. 식품의 수분이 존재하는 형태는요, 결합수와 자유수를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수 두 형태로 존재하겠습니다. 여기서 식품의 보존성이라든지 식품의 미생물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분의 존재 형태는요, 유리수, 자유수가 되겠고요. 유리수의 비율을 수분 활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되고요. 저온균은 10도에서 15도, 중온균은 20에서 40도, 고온균은 50에서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pH 수소이온 농도도 미생물의 번식 조건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pH, 이 pH 4에서 6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효모와 곰팡이의 증식 최적입니다. pH 4에서 6.
그리고 pH 6.5에서 7.5는요. 일반 세균의 증식에 최적입니다. pH 8.0에서 8.6은 콜레라균에 최적이 됐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pH 4에서 6 효모 증식에 최적이다. 꼭 암기하시고요. 산소, 산소는 호기성균,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증식하는 균을 가리키는 거고요. 혐기성균은 산소가 있으면 생육이 지장을 받고 없으면 증식되는 균을 가리키며, 통성혐기성균은 산소가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즉 산소가 있거나 없어도 증식이 가능한 균을 가리키겠습니다. 삼투압, 설탕, 식염은 소금을 가리키는 거죠. 소금에 의한 삼투압은 세균 증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세균은요 3% 이제 식염에서 증식이 억제가 되는데요. 호염 세균은 3% 이제 식염에서도 증식을 합니다. 내염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소금이 8에서 10%의 그 상태에서도 증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요 미생물 증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즉 미생물의 번식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 압력, 기압 되겠죠. 당장법은 50% 이상의 설탕액에 저장하여 삼투압에 의해 일반 세균과 부패 세균의 생육과 번식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당장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3. 미생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미생물의 종류, 제일 먼저 세균류 보도록 하죠. 세균류는 이제 세균류의 형태를 좀 봐주십시오. 구균, 나선균, 간균. 이렇게 구균은 이제 공 모양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선균은 나사 모양, 간균은 약간 긴 구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균류의 이제 종류에는 락토바실러스, 바실루스, 비브리오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 보도록 하죠. 곰팡이는 이제 분류학상 진균류에 속하는 것으로 사상균이라고도 하죠. 무성포자나 유성포자가 있고 식품 변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 간장, 된장 등 양조에 이용되어지는 누룩곰팡이처럼 유용한 것도 있죠. 과일과 채소의 부패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미생물군이 되겠습니다. 효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세포의 진균으로 구형, 난형, 타원형 등 여러 형태를 한 미생물입니다. 세균보다는 크기가 크고요. 출하에 의해서 무성생식법으로 번식을 하고, 그 비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의 특성이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형태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요. 순수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는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일반 환경에서 증식은 하지 못하나 생존은 가능하다는 거. 종류에는 전염두, 인플루엔자, 일본내염, 광견병, 간염, 수화마비를 다른 말로 폴리오라고 하죠. 폴리오. 리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에 속합니다. 형태는요 구형과 간형의 형태가 있고요. 종류에는 발진 티푸스가 있겠습니다. 비브리오속 보도록 하죠. 무아포 혐기성 간균이 되겠고요. 종류에는 콜레라균과 장염 비브리오균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락토바실루스 속 관균으로 당류를 발효시켜 젖산을 생성하므로 젖산균이라고도 하고요. 젖산 음료의 발효균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실루스 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성 간균으로 아포를 형성하며 열 저항성이 강합니다.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전분과 단백질 분해 작용을 하는 부패 세균이 되겠습니다. 빵의 이제 전조성 원인이 되는 루프균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팁에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나왔던 시험 문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 팁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군 법정 감염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리고 A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독의 종류에는요, 파툴린,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그 다음에 시트리닌, 맥각 중독, 황변미 중독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미생물의 증식 방법을 보도록 하죠. 세균 거의 모두가 분열법으로 증식하고 식품의 부패와 발효 모두에 관여를 합니다. 효모 대부분이 출합법으로 증식을 하고 주로 빵이나 술 제조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는요 주로 포자에 의하여 그 수를 늘리며 빵, 밥 등의 부패에 관여합니다. 바이러스는요 기생생활을 하면서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증식을 하고 발효식품 제조 시 생산균질을 오염시킵니다. 로프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제빵 작업 중 이제 내부 온도가 99도에서도 이 로프균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내열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산에 약해서 pH 5.5의 약산성에서도 로프균은 모두 사멸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소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과 살균의 차이점, 소독의 정의. 병원균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병원 미생물의 병원성을 약화시켜 감염을 없애는 일이 되겠습니다. 살균 보도록 하죠. 살균의 정의. 병원 미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켜 완전한 무균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일을 살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물리적 살균 소독 방법. 이것은 이제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와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리실의 위생 관리, 열을 이용한 방법, 뭐 자비소독이라든지 증기소독으로 그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자외선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물컵에 들어있는 그 형광등이 보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이 이제 자외선을 조사해서 그 미생물을 살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자비소독, 증기소독, 자외선 조사 요 세 가지 방법이 조리시설의 위생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학적 살균 소독 방법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3번의 석탄산페놀 보도록 하겠고요. 4번에 역성비누 보도록 하겠고요. 5번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7번에 크레졸 비누액 같이 보도록 하죠. 자, 3번에 석탄산페놀 용액, 손, 의류, 그 다음에 오물, 기구 등의 소독에 이용되며 순수하고 살균이 안정되어 다른 소독제의 살균력 표시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음 역성비누 보도록 하죠. 원액을 200에서 400배 희석하여 손, 식품, 기구 등에 사용하며 무독성이고 살균력이 강합니다. 일종의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의 수용액으로 피부 상처 소독에 사용이 되고요. 다음에 크레졸 비누액 50%의 비누액에 1에서 3% 수용액을 섞어 오물 소독이라든지 손 소독에 사용을 합니다. 피부 자극은 비교적 약하지만 소독력은 설탕산보다 강하며 냄새도 강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식품 위생까지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내용 자체가 좀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팁의 부분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8강을 마치고요. 힘드시겠지만 좀 쉬시고 다음 19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